때, 내 생각에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당신의 철학은 뭐냐, 뭐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그 철학이라는 단어를 약간 원래 그 사용하는 그 의미에서 좀 더 자기 뭐 삶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그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일상 회화에서는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그 보고서 종류인 그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 철학을 사용하다 보면 뭔가 전문적인 그 성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듀라스가 만약 그 까미처럼 어떤 부조리의 철학이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그 논의를 했거나 자기가 이론을 펼친 사람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듀라스라는 작가가 철학가로 분류될 수 있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미학 정도의 단어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듀라스가 여기 내가 붙여 쓴 것처럼 소설가였고 그리고 특별히 철학적인 어떤 연구나 관점을 보여준 작가가 아니므로 이 철학은 조금 그 의미가 리포트를 설명하는 제목이 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학 정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포트 구성도 좋고 내용도 꽤 알찬 리포트였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 고치면 좋을 부분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다 지웠는데 여기 이제 그 학교 마크를 넣고 그리고 내용에도 다 학교 마크를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그 글자를 읽는데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앞에 이렇게 학교 마크를 붙여 놓으면 이걸로 충분히 되는데 이제 뭐 부산대학교 그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라고 아마 학교 마크를 붙인 것 같아서 요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 본론에 들어가서 학교 마크는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꾸 이렇게 줄을 띄워놨어요. 근데 줄은 어떤 때 보통 띄우냐면 이 아래 위가 내용이 아주 다른 주제로 아예 그 시작이 될 때 밑에 이제 단락이 그러니까 아주 다른 그러니까 위에 단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줄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줄 띄움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저기 본론에도 보면 줄 띄움을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놨던데 그 줄 띄움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줄을 띄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흐르는 글쓰기를 해서 에크티브 고강학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게 악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크티브가.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빨간 글씨로 지금 해놓은 거는 내가 이제 문장을 약간 고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그 서론을 잘 전개를 시켜놨는데 이 마지막 문장을 원래 쓴 문장을 보니까 그 리포트를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느냐가 그렇게 뚜렷하게 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듀라스가 굉장히 문학사에서 프랑스 문학사에서 문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앞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듀라스의 생애를 살펴보고 이 문제적인 작가라고 하니까 왜 문제적인 작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듀라스의 생애를 살펴보고 주요 작 중 하나인 연륜 분석하여 어떻게 왜 작가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는 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오히려 왜 마르그릿 듀라스라는 작가를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는가라는 그 부분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약간 어색한 그 문장들 내가 고쳐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목이 해석이 그 적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요한 생활, 고요한 삶이라고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맨 첫 번째 작품 참 뻔뻔스러운 사람 철면피들이라는 이 작품이고 그 다음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라비트왕길인가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생활이나 고요한 삶, 고요한으로 이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줄을 계속 띄워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줄을 띄우지 말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내용인데 이걸 표시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여기를 소제목을 안에 넣어버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미테앙 같은 경우에도 이 세에 세디에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이 프랑스 문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이렇게 쓸 때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고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줄 띄운 문제 계속 내가 썼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아마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이제 이 소녀가 연인에서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프랑스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떠나면서 이제 이 남자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떠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그 육지와 육지가 연결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비행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거대한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가 발달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로 프랑스에 갔어요. 그래서 뭐, 그 베트남에서 프랑스까지 가는데 뭐 한 달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대요. 그래서 거대한 배를 타고 프랑스를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그 소녀는 배 위에 있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가 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잘못 그 설명, 거기에는 설명을 잘못 지금 서술을 한 상태여서 내가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문장이 약간 어색한 건 내가 이렇게 고쳤고요. 그리고 뭐 작가의 문체 이런 것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연인이 소설인가 자서전인가 항상 논의가 되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비평가들의 얘기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 이제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저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문장이 너무 길게 되면 그 문장이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읽다가 정확하게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긴 문장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저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한번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연인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을 거의 분석하는 식으로 많은 자료를 찾아서 잘 정리를 한 좋은 리포트였고요. 다음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와 작품 이해라는 그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도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작가의 생애와 그리고 작품의 특성, 그리고 대표작을 뽑아서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특히 작가의 어떤 글쓰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뭐 실험적 글쓰기, 영화적 글쓰기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약간 더 고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만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에서 어린 시절하고 이후 프랑스에서의 일생에서 뭐 이렇게 나눈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목이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후 프랑스에서 일생 이러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청년기, 노년기, 뭐 장년기가 다 합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도 약간 어색한 것 같고 해서 차라리 이걸 뭐 지금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청년기 이후부터 살았던 것과 그리고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보는 어린 시절을 크게 이제 두 제목으로 나눠놨으니까 오히려 어린 시절은 베트남에서의 어린 시절 정도로 바꾸고 그리고 뭐 이 프랑스에서 이후의 작가의 일생은 프랑스에서의 작가 활동 정도로 이것도 아주 정확한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린 시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후 프랑스에서 일생이라는 이 제목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내가 약간 고쳐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부분이 없고 요것도 지금 문장이 약간 어색해서 내가 고쳤거든요. 그리고 자서전적 글쓰기는 내가 이거를 조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녀는 이런 자전적 요소들 외의 특별한 글쓰기를 해왔다라고 해서 이 말이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하고도 특별한 글쓰기를 해왔다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사실은 자서전적 글쓰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외의라는 게 그러니까 자전적 요소들 외의 글쓰기를 해왔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이 문장을 썼는지 지금 서술한 친구들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만약 자전적 요소들 말고도 특별한 글쓰기를 해왔다라고 하고 싶으면 왜의 이거는 약간 조금 어색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하고도 정도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작가는 아예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작품은 어린 시절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내용은 오히려 작가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자서전적 요소에서 전부 다 시작된다라고는 작가의 말에 약간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글쓰기를 해왔다라고 만약 이 글쓴 지금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고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한 어떤 이러한 자기의 주장에 좀 더 든든한 어떤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가는 이제 자서전적인 자기가 모든 작품이 자기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전적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비평가들은 그거 외에도 이런 글쓰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만약 이게 이 의미인지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전적 요소들을 제외하고도라는 뜻으로 썼다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마르그릿 듀라스의 어떤 작품에 대한 견해하고 아주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여러분이 제시할 때는 반드시 아주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를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아주 유명한 비평가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일반적인 의견하고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꼭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문장이 약간 어색해서 내가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리포트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분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아니 에르노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라플라스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범위를 내가 지금까지 아직 독해를 안 한 친구들에게 범위를 미리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명하는 친구들은 페이지를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내가 라플라스 의 텍스트를 압축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되게 이제 좀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조금 내 생각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약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두 페이지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페이지도 지금 작가가 이렇게 줄을 막 띄워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은 두 페이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 좀 많이 하고 어떤 사람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몇 줄 나누기가 그래서 그냥 두 페이지를 일단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조금 자기 번역 분량이 많은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차근하게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호명할 거니까 지금 호명하는 친구는 페이지를 일단 받아 적어 보고요. 그리고 압축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사고문지 왔습니까? 네. 예,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 왔습니까? 네. 예, 혜수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노그나 왔습니까? 네. 예,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왔어요. 예,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름하고 페이지를 얘기를 할게요. 사고문지는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아마 은지가 분량이 좀 제일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혜수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그리고 그나는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그다음에 백주훈, 주훈이는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한 번씩 그 자기가 번역할 분량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옛날 출석부를 보고 지금 호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번역을 분량도 맡은 적도 없고 준비도 안 한 친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아까 말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준비를 하는가 하는 거를 잠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23일 날 지금 작가 발표를 하는데 그나 혼자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 작가에 대한 그 생애라든가 작품 세계의 특징 같은 거를, 그 75분 안에 이렇게 맞춰서 약간 시간이 남으면 지금,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본문으로, 본문 읽기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공은지는 월요일 날 내가 그 본문 독해를 시작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페이지 정도는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일은 노는 날이고, 그러고, 아니지. 23일이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 자, 그러니까 23일 날,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얘기를 하는데, 23일 날 사공문지는 11페이지를, 할 수 있을 일부러 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에는, 지금 사공은지 김혜수 두 사람이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0일 날은 뒷부분 하는 친구들이 있죠. 노구나 백주훈 두 친구가 30일 날 독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부 이제 노는 날이라서 맨 마지막에 8일이 남아요. 그래서 8일은 그 전체적으로 라플라스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까 그 호명한 친구들하고 그 독해하는 친구들은 날짜를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데라토 칸타빌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아주 짧은 분량의 소설이니까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안 하면 또 강제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자, 얘기할 친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일단,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이 되게 불쌍하고 슬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일단은, 약간 집에 갇혀 있다? 약간 테레스 예, 데스케로도 생각이 나고, 예, 예, 집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 예, 있는 그 나무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데, 예, 예, 그 나무를 자르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관철되지도 않고 예, 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쇼뱅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뱅이 그 안에게 유일한 탈출구? 예, 뭔가 일탈 같은 느낌도 들었고, 예. 우선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경이가 지금 잘 지적을 해줬듯이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그 여주인공을 통해서 맨 첫 번에 우리가 봤던 그 테레스 데스케루를 떠올린 그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실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레스 데스케루처럼 그 부르주아 계급의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 위치에 있는 여성인데 사실은 물질적으로 그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 외에는 사실 어떤 자유도 지금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성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테레데스게르가 처한 어떤 그 같은 어떤 이 여성이 처한 어떤 현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좋은 지적이고 다음 뭐 다른 이야기 해볼 친구들은 없습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음, 음. 그리고 이거 제목이 모데라토 칸타빌레, 칸타빌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제목이 이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부터 이제 아이 보고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뜻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뜻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뜻을 강조하면서 이 안과 쇼뱅의 관계를 점점 발전시키는 방법이 모데라토 칸타빌레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경이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서 그 점에 조금 의문점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목이 모데라토 칸타빌레일까? 그래서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무슨 뜻이냐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피아노 레슨을 받는 그 대목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음악하고 관련된 그 소설이니까 거기에 그 관계된 어떤 제목으로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음악에 관계되는 어떤 용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왜 하필이면 모데라토 칸타빌레인가? 그래서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악기를 배워본 그런 친구들은 이런 그 연주를 할 때 어떤 그 제시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음악적 용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데라토는 이제 절제를 하니까 보통 빠르기를 이런 뜻이고 칸타빌레라고 하면 노래하듯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용어인데 아마 이제 이탈리아에서 음악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 이탈리아어가 그 연주하는 기법의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이런 특별한 제목인데 왜 하필이면 또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일까? 그래서 보통 빠르기라는 그 표현과 그리고 노래하듯이라는 것은 사실 상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빠르기로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모데라토라는 이 표현 자체가 프랑스에도 모데레라는 표현이 뭐 절제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보통 빠르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가 들어가는 건데 칸타빌레라고 하면 노래하듯이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절제 없이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대조적인 용어가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용어인데 아까 그 보경이가 잘 지적을 한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있던 음악적 용어로서 끝나지 않고 그 안과 쇼뱅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안과 쇼뱅이 어떤 느끼는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제대로 안 읽었고 끝부분만 여러분들이 잠깐 봤지만 이 쇼뱅하고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만나게 된 이유가 처음에 그 첫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읽은 것처럼 그 카페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안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안의 인생을 자기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남자는 잡혀가고 여자는 죽었고 이랬는데 사실은 왜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이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두 사람 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게 되었을까에 대한 추측을 통해서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공통 관심사 때문에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봤듯이 아예 이제 아는 그 죽은 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쇼뱅은 살해하는 남자 역할을 이렇게 맡아서, 이야기를 멋대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소설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독특한 어떤 소설의 그 소설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과의 어떤 대조를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선정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발표한 친구들이 되게 리포트를 잘 썼기 때문에 아마 발표한 친구들이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발표한 친구들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마르그리트 듀라스, 리포트, 준비한 친구들은 내가 호명은 안 할 거니까 자유롭게 한번 자기가 리포트를 또 준비하면서 오히려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마르그리트 듀라스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으니까 오히려 그 준비를 안 한 친구들보다도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준비한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음, 18학번 이주정입니다. 음, 네, 저는 거창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삶을 엄청 다 담아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좀 계속 그 연인도 보면서, 자기 얘기를 주인공한테 투영해서 계속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가능한 사랑이나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자기 이제 작은 오빠를 사랑했던 그런 근친적인 모습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사랑을 소설인 듯 소설 아닌 것처럼 쓴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영이가 얘기해 준 게 뭐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잠시 얘기했듯이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제 어린 시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나의 모든 작품은 그 어린 시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소설이 어떤 자전적인 요소를 벗어나서는 쓴 소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연인처럼 아니 노골적으로 거의 이게 자서전이냐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서전처럼 이렇게 풀어낸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제 가상적인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약간 에둘러서 표현한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데라토 칸타빌레도 실제로 어떤 남자와 자기가 한때 연인 관계였는데 작가가 그때 겪었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느낌을 이런 가상적인 인물에 투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영이가 잘 지적을 했듯이 그 자서전적인 어떤 요소라는 것이 또 이 작가의 어떤 이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저번에 발표했던 친구들 중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얘기해 볼래? 강민지 그때 리포트 내가 준비한 걸 알고 있는데 민지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어, 저는 그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피아노 교습에 데리러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온다라는 말을 보고 조금 부정적 의미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 아까 말씀하셨던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뜻이나 그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못 오게 된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해방의 의미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소설을 보면 저희가 저번에 발표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작품에서 묘사나 분석 그리고 설명이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 위주로 조금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안과 쇼백의 대화가 정말 맥락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감상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석이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지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라스가 남겨놓은 그런 여러 묘사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저희가 능동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지 얘기 잘 들었는데,
민지가 지금 이제 이 마르그릿 듀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그, 누보로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누보로망으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비평가들은 누보로망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보로망 치고는 그래도 그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작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거리도 있고, 이제 등장인물도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민지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그 여러분이 본 그 테레스 데스케루 같은 경우에 비슷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히려 테레스 데스케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소설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이 여자 주인공이 왜 고통을 받는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소설을 읽으면서 모든 독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 같은 경우에는 묘사도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아까 민지가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의 핵심인데 뭔가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이 대화를 읽으면 읽을수록 대화를 읽으면 사실은 이 작품의 요지가 잡혀야 되는데 작품의 요지는 물론이고 이 두 사람 대화의 핵심조차도 잡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독자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그릿 듀라스도 그걸 원했고요. 그래서 마르그릿 듀라스가 이 소설을 쓸 때 자기가 원했던 거는 정말 테레스 데스케르처럼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주고 그 틀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누보로망의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지가 마르그리트 듀라스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어떻게 보면 누보로망적인 특징을 지금 잘 설명을 해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뭐 다른 얘기 할 친구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발표한 친구들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이때까지 말 안 한 애들 있지. 말 안 한 친구들한테 내가 무조건 시켜볼 건데 문제가 내가 누굴 시켰는지 누굴 안 시켰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시켰는데 또 시켰다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한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준영 왔습니까? 준영이 오늘 안 왔나? 자, 대답이 없으면 지금 출석한 상태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내가 결석으로 친다고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지. 그래서 결석으로 치겠습니다. 교수님, 어. 이준영 학생 좀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이래 정신이 없네. 준영이 이름을 내가 잘못 보고. 아, 진짜 미안.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구나. 미안하다. 자, 이지수 왔습니까? 화장실 화장실 가서 다행이다. 진짜 지금 계속 듣고 있었으면 자기가 얘기했는데 바로 자기를 시켜놓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런 말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 준영아, 미안하다. 이지수 왔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자, 이지수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가 또 안 켜지나? 뭐지? 교수님. 또 마이크가 안 되나? 마이크가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자, 그러면 이현지 왔습니까? 네, 현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 작품 자체의 그 큰 주제가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서, 현지야, 미안하지만 조금 목소리 크게 해줄래? 지금 내가 잘 안 들리거든.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지금 훨씬 잘 들린다. 얘기해 볼래? 이 작품의 큰 주제가
주인공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그런 욕망을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카페를 여러 번 갔다는 자체가 부르주아 삶에서 벗어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처음에 같이 읽었던 아이가 선생님께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그 사회적 억압과 그 아이의 저항으로 예, 볼 수 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지가 지금 재미있는 지적을 잘했는데, 사실은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아주 깝깝하고 좀 약간 지루할 정도로 그 선생님과 아이와의 이 대결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고집스럽게 절대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어떻게든 이제 얘를 이제, 그 말을 하게 시키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그 연필까지 부러뜨리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을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안 읽기는 했지만,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그 부분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지가 지금 재미있게 지적을 했듯이 왜 이 부분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금 읽으면서 답답한데 그리고 특별하게 뭐 사건이 진전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계속 화내고 애는 고집불통으로 앉아 있고 어머니는 이제 거기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애 편 들고 하는 이런 건데 뭐 이게 꼭 이 부분에서 필요하나 오히려 이 소설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이제 이 여주인공이 쇼뱅을 만나서 뭔 일이라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부분인데 앞에 이 부분이 왜 필요할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현지가 아까 잘 지적을 했듯이 왜 이 부분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첫 부분에 벌써 이제 이해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대드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이 말과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규칙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사회적인 규칙이라든가 통념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굴복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아까 그 안느의 그 카페에 가는 얘기도 했는데 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카페에 그냥 가서 뭐 술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는 게 뭐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때가 50년대인가 내가 정확하게 이 소설이 나온 그 연도를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도 뭐 중반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과는 얼마나 이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달랐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여성이 혼자 와서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술을 시켜가지고 먹는다는 것이 결코 정말 이렇게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였을 옛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카페에 와서 술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시각에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그 파리면 또 조금 달랐을 건데 아주 대도시면 달랐을 건데 아주 조그만 소도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옛날에 우리 표현이 뭐 옆집에 뭐 밥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만큼 정말 이웃들이 정말 서로를 잘 알고 너무나 이렇게 한 가족처럼 남의 사생활을 잘 아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는 뭐 서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쁜 점으로 본다면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을 더 무기처럼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 피아노 교습에 와서 빨리 집에 안 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술을 시켜놓고 이제 정말 결혼을 한 그 유부녀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것이 결코 이제 이게 정숙한 여자로 보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이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탄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느의 이제 원래는 이제 굉장히 그 약간 억압되어 있으면서 그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규율을 잘 지키고 살던 여성이 살인 사건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는지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아주 대범한 행동, 카페에 가서 뭐 술을 시키고 이제 남 모르는 남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잘 지적을 한 것처럼 처음 그 아이가
굉장히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그 부분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돼서 사회적인 통념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소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좋은 지적이었고요. 자, 그러면 한 사람 정도만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얘기를 안 하면 또 아무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 음. 예, 좋습니다. 그래서 희원이도 지금 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평가들은 누보로망 작가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희원이가 생각에 워낙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작가이다 보니까, 물론 누보로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소설의 어떤 전통적인 기법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설을 쓰는 새로운 양식의 어떤 소설이다라는 의미에서 누보로망이라는 그 어휘로 그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쓴 소설들을 전부 포함하는 용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범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작가이다라는 거를 제가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누보로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30분 조금 더 남았으니까, 누보로망에 대한 설명도 약간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뭐 언제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일단 수업을 오늘 끝나고 나서 계속 그냥 바로 이제 끄질 않고 수업을 바로 종료를 시키지 않고 좀 둘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원하면 채팅창에 그 얘기를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나한테 메일을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이 지금 3, 4학년이 제일 많은 지금 전공 필수 수업이라서, 지금 전공 필수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과만 아니라 지금 인문대 전체가 특별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취업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취업하고 관련된 사업이라서 취업 특강식으로 이제 실제 어떤 직종에 그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게 관련된 어떤 강좌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그래서 물론 이건 수업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뭐 방학 때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개설을 해서 그쪽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런 여러분 뭐 취업에 관련된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강좌를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과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예산이 아주 제한되다 보니까 그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게 약간 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했는데 나는 생각에
지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라는 거는 이제 나 세대의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원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뭐 강좌라든가, 여러분이 정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을,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면, 취업 특강 같은 걸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무슨 취업 동아리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생각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취업에 관련돼서 학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사가 가장 우리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 채팅장에 한번 남겨두세요. 그래서 남겨두면 여러분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이 가장 좀 취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너무 전체 인문대학을 이제 돈을 주는데 그걸 이제 과별로 다 가르다 보니까 돈이 사실은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많으면 정말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꽤 한정돼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서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식으로 한번 그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직종을 원하는데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취업하는 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계속 강의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강의 종료를 안 할 거니까 채팅창에 남겨두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 그냥 생각이 여러분이 드는 대로 내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화면 잘 보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8년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50년대에 프랑스의 중소도시에서 뭐 일어난 일을 보면 20세기 초였던 테레스 데스케르하고 크게 상황이 별로 여성에 대한 상황은 크게 안 변했다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들 것 같아요. 작품의 일단 일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설이 출판된 해에 5월의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수상을 했던 작품이라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보로망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들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 작품의 어떤 미학적인 면에서도 성공한 작품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그래도 어떤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또 성공한 작품들 중 하나로 간주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누보로망들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소설의 일반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소설을 읽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아주 싫어할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 이 소설이 일부 비평가들이 누보로망으로 분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보로망 소설에 비해서 그래도 꽤 이제 너무나 읽기가 난해한 그런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한 작품들이라는 것은 물론 미학적인 어떤 성공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대중들에게도 이제 누보로망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줄 만한 그런 소설, 대중들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성공도 일부 거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간 당시에 이제 듀라스 최고의 어떤 소설로 평가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발표한 친구들도 다 얘기해줬고 나도 잠깐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듀라스는 사실은
작가는 내가 보기에 천재적인 소설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천재적인 소설가라면 이제 맨 첫 작품부터 정말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거든요. 어떻게 저 젊은 소설가가 저런 소설을 쓰지 하는 그런 소설가들은 진짜 천재적인 소설가인데, 듀라스는 쓰면 쓸수록 뭔가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일치월장의 소설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번에 잠시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썼던 소설들은 정말 좀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정말 뭐 아주 나중에 그 프랑스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소설가가 과연 쓴 것일까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너무 아마추어 냄새도 많이 나고, 자기만의 문체도 없어요. 뭔가 이제 그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초기 소설들은 그 미국 작가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쓰긴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미국 작가들의 어떤 그 멋진 그런 문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체를 찾아가는 어떤 습작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쓰다가 갑자기 이 작품을 썼으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의 작품들과는 비교하면 이게 듀라스 최고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 자신이 이제 글쓰기의 전환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듀라스스러운 글쓰기가 뭐다라는 걸 이제 작가가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미국의 어떤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가들의 그 문체를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잘 따라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하게 사실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도 하고 서술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듀라스 특유의 수식이 없는 간결한 글쓰기. 근데 수식이 없는 간결한 글쓰기인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또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글쓰기죠. 그래서 그런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이 듀라스라는 작가의 특성을 담은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세계의 특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내가 누보로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또 나중에 모자랄지 모르니까 일단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누보로망에 대해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작가 설명할 때 내가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누보로망이 가진 어떤 의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이 작품을 먼저 얘기를 할 때 아까 여러분들도 지적을 좀 했지만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피아노 교습으로 이제 그 작품이 시작이 되고 하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이렇게 그 주어지는 어떤 지시사항인 이런 그 어휘가 제목이 됐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이 작품 자체가 음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음악이 나오는 부분은 뭐 처음에 피아노 교습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 자체가 모데라토 칸타빌레로서 이 전체 작품이 음악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보면 음악적인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은 소나티네 형식으로 이 작품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품이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8개의 장이 전부 다 분량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소나티네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소나티네 형식이 보통 음악에서 어떤 거를 소나티네 형식이라고 하면 제시부라는 게 있고 발전부라는 게 있고 재연부라는 게 있다고 해요. 소나티네 형식이 이렇다고 합니다. 음악에서. 그래서 제시부라는 건 이제 처음에 음악이 시작되는 거고 그 멜로디를 약간 발전을 해서 이 멜로디가 이어지는 발전부라는 게 있고요. 재연부라는 거는 아까 제시부에서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그 소나티네 형식이라는 것을 이 그 문학 작품이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아이와 피아노 수업하고 카페에서 쇼뱅하고 처음 만나는 거. 이걸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크게 이제 그 이야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눈다면 아이와의 피아노 수업 그리고 카페에서의 쇼뱅을 만남이 하나의 큰 이야기라면
또 중간에 아내 집에서 열린 야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제 부인이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그 자기 같은 계급의 손님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저녁 이렇게 파티 같은 걸 열거든요. 그래서 그 파티가 또 이 작품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아쉽게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집에서 열리는 이런 그 저녁 파티가 이렇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쇼벤과 제외해서 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이 제시부라면 그 소나티의 제시부라면 이 부분은 발전부고 그리고 재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에서 이렇게 소나티의 형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장에서도 장 안에서 소나티의 양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은 보면 우리가 끝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본 피아노 교사하고 아이가 대립하고 갈등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납니다. 살인 사건이 나고 그리고 이제 교사와 아이의 대립과 갈등이 일시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교사와 아이 대립과 갈등은 이제 처음 멜로디가 시작되는 소나티니사 제시부라고 한다면 살인 사건은 발전부라고 해서 멜로디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교사와 아이의 대립과 갈등의 일시적 해결이라는 것은 같은 멜로디이긴 하지만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장 안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 나눠보면 소나티네 양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소나티의 양식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어도 뭔가 이 작품이 음악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물론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제목이 그렇긴 하지만 일단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이 처음 읽은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이제 이렇게 차근히 읽어보면 반복하는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모르겠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반복이라는 건 순환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어떤 그 문구라든가 똑같은 것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반복과 순환이라고 해서 상황 자체도 그래요. 네, 이렇게 야단치면 얘는 이제 꼼짝도 안 하죠. 그게 이제 한 번만으로 끝내면 되는데 계속 이제 지루할 정도로 선생님은 꾸지람을 하는데 애는 이제 보트라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도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모르겠니라는 그 문장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강박적인 어떤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순환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소나티네 양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음악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 멜로디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노래 있죠. 그래서 대중가요라든가 팝송이니 샹송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일부 멜로디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과 순환이라는 이 문장이나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에 대해서 아까 재미있는 얘기를 이제 느낀 점을 여러분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왜 하필이면 모데라토 칸타빌레고 이걸 제목으로 했는가. 아까 내가 덧붙여 설명한 것처럼 모데라토는 이제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보통 빠르기 노래하듯이 굉장히 대립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이 나타나는 것처럼 대립적이고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립적이고 이중적인 구조를 일단 이제 주인공을 통해서 본다면 주인공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지만 주인공한테는 아내에게는 그게 사실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는 차라리 살해당하는 그 여자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 여자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을 했으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가라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열정적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도 그토록 삶의 열정, 그리고 사랑의 열정을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의 삶이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절제된 삶, 다시 말해서 모데라토적인 삶이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의 내부에는 사랑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여자를 부러워할 정도로 자유로운 열정을 꿈꾸는 부분, 칸타빌레죠. 노래하듯이죠. 그래서 대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 수수께끼 같고 뭔가 둘 다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얘기가 아니라 아는 그 여자하고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쇼뱅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진짜 삶과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여성으로서 부유하지만 답답한 삶과 그리고 쇼뱅의 대화 속에서 죽은 여자를 자신과 일치를 시켜서 가상적인 삶에 대한 것을 꿈꾸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실제 삶과 가상적인 삶, 이 두 개의 삶도 굉장히 대조적이죠. 실제 삶이 부르주아 계급 여성의 답답한 삶이라면 가상적인 삶은 살해까지 당할 정도로 정열적인 사랑을 체험을 하고 죽는 여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대립적인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음악적인 어떤 특징을 또 본다면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상황도 항상 대조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처음 부분에 애가 피아노 이제 칠 때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뭐냐 계속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묘사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또 거기에 섞여서 도시의 불규칙적인 소음,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거죠. 그렇죠? 상황이 대조적입니다. 모데라토와 칸타빌레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의 연주라는 것은 규칙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제 애가 나중에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이제 여자 비명이 들려요. 근데 여자 비명이 이제 살해당한 여자니까 뭐 그 비명이 너무 커서 파도 소리니 피아노 소리니를 다 이제 뚫고 이렇게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아이의 방에까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그 안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피아노 연주와 여성의 비명소리가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러분이 기억나겠지만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죠. 그렇죠? 그럼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쇼뱅하고 안이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쇼뱅하고 안이 나누는 어떤 잡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규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카페 사람들의 잡담도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가 낮았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사이렌 소리와 그리고 불규칙적인 어떤 카페 사람들 안 쇼뱅의 잡담으로 이렇게 둘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누보로망적인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일단은 소설에 나오는 특징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누보로망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누보로망에 관한 특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5분 남았는데 혹시 15분 안에 이제 내가 그 누보로망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아니 에르노 작가 설명하기 전에 누보로망이 왜 나왔으며 누보로망이 갖고 있던 어떤 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아니 에르노 작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물론 그 테레스 데스게루하고 비교를 해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레스 데스게루는 여러분이 보면 거리 이름이라든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리 이름도 나오고 광장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전혀 이렇게 공간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시나 지역의 이름, 어떤 소도시라는 걸 알겠는데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익명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굉장히 현대적인 그 특징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누보로망의 특징하고 또 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대적인 그 특징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명의 공간이 되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그 이야기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하고 쇼뱅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갖고 있는 남자 여자가 나오지만 사실은 공간이 익명이 되면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기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디서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다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보르도 이렇게 하면 그 테레스 데스게루처럼 보르도 파리 이렇게 하면 그 공간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가 그 이미지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한정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한 특징을 읽게 되고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툴루즈도 아니고 툴루즈가 아니고 보르도죠. 보르도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막연하게 어떤 도시라고 해버리면 그 공간이 어떤 특별한 특성을 뭐 부산이 갖고 있는 특성, 파리가 갖고 있는 특성, 서울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기보다 아주 막연한 어떤 공간이 돼서 어떤 이야기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이 이야기에 보편성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이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어떤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보편성을 부여하는 공간이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보지 않은 이렇게 그 소설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소설을 이미 읽은 친구들도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소설의 내용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 이 공간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제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작가가 아주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배치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보면 아주 대립적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대립은 뭐냐면 계급적인 대립으로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그 길가, 대로는 노동계층 공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안이 거주하는 저택은 부르주아 계급의 공간입니다. 공간 딱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서로 소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에 그 부르주아 계급의 공간에는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페니 이런 대로 같은 데도 부르주아 계급의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안이 그 카페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게 그토록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대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카페 및 대로는 그 계급적인 대립으로 보면 노동계층의 공간, 흔히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이제 그냥 계급으로 볼 때 그 어떤 이게 참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계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급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상하를 지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정말 지배계급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의 어떤 층화를 이렇게 지운다면 부르주아 계급을 아마 최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최상의 공간, 최상의 계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자본이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층은 맨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심리적인 대립에서는 그런 위계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노동계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나 대로는 자유나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살인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살인사건이 한 사람이 죽는 비극이지만 안은 그거를 어떤 비극이라기보다 정말 열정적인 사랑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의 입장에서는 자유와 열정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자유로운 공간,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 닫힌 공간은 문이 닫혔다, 문이 열렸다, 아니면 폐쇄된 정말 이 공간 자체의 특성이 폐쇄된 공간이다, 그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거 왜냐하면 심리적인 그 대립으로 인해서 나눠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 열린 공간, 닫힌 공간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는 오히려 안의 저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족할 거 없이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안 읽은 그 안이 저녁 파티를 하는 그 광경을 묘사하는데 보면 뭐 어마어마한 요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막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안에게는 자기가 부르주아 계층의 어떤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규범 같은 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억압과 어떤 질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닫힌 공간이죠. 그래서 계급적인 대립으로는 이렇게 층화가 지어지는 공간이 안의 심리 안에서는 그 층화가 오히려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인물도 아주 독특한데, 안이라는 이름이 있고 쇼뱅이라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은 안으로 불리고 쇼뱅은 쇼뱅으로 불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서 끝까지 소설을 읽고 나서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를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레스 데스케르만 봐도 테레스 데스케르가 대충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19세기 소설에 비하면 그 묘사가 훨씬 더 그 19세기 소설, 특히 사실주의 소설들이 한 묘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간략해지긴 했지만 테레스 데스케르를 묘사한 표현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소설 끝나고 나서 내가 테레스 데스케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묘사를 해봐라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눈이 크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기 나온 거를 소설에서 나온 문장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그 신체적인 특징 거의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묘사된 게 안이 금발머리를 갖고 있다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그 부분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이름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의미가 없고 그냥 지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쇼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설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안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금발머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익명적인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특징은 거의 묘사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화와 반응이나 오히려 감정을 통해서 독자들이 머릿속으로 등장인물을 재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구나. 그리고 테레스 에스케르 같은 경우에는 테레스 에스케르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녀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작가가 약간 전지적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화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화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느낀 거를 전달한다기보다 무언가 자기를 제3의 인물에 투영을 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서로 어떤 소통이라기보다 뭔가 횡설수설하면서 대화 너머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등장인물을 묘사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서술한 상황을 보고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대화라든가 등장인물의 반응을 통해서 그냥 독자들이, 이 사람은 쇼병이 이럴 것이다, 아니면 안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자 또 크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누보로망의 특징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등장인물 과거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 거의 없어요. 안의 가족 관계라는 거는 이제 결국 안이 남편이 있고 남편이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경제를 이제 이끄는 공장의 사장이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이 한 명 있다. 요 정도거든요. 테레스 데스케르처럼 아버지가 어떻고 아내 아버지가 어떻고 아내 어머니가 어떻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쇼뱅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안을 만나게 되는데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옛날에 이제 안의 남편이 그 경영하는 그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였다. 근데 일했는데 최근에 그만뒀다.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쇼뱅은 안보다도 더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과거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재인데 이거는 어째서 현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옛날의 소설들을 보면 특히 19세기 사실주의 소설들에서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등장인물을 하나 설명을 할 때 그 등장인물의 뭐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두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옛날의 어떤 소설들이 사용하던 그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전형성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비전형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이지 않은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인데,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잘 나타났고, 그리고 소설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전형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살고 있다고, 이 여성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멋진 저택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생에 만족을 하면서 그 폐쇄된 이제 부르주아 계급 안에서 그 공유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절대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지만 부르주아 계급이 주는 이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방종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여성이죠. 그래서 당신이 방종한 태도가 좀 웃기긴 한데 당신은 이제 그 카페에서 술을 시켜놓고 그리고 약간 취할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태도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스캔들로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이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시대적인 어떤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쇼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일단 노동자 계층은 삶에 이렇게 찌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초라함이라든가 빈궁함 같은 걸 보여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꽤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은 남편하고는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는데 이 쇼뱅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부분이 노동계층이라고 하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 오히려 이 쇼뱅은 굉장히 지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열악함에 대해서 전혀 초라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제목이니까 뭐 음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뭐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뭐 사랑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줄거리는 안과 쇼뱅이 사랑에 빠지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고 아쉽게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아주 그냥 책을 한번 이렇게 확 읽으면 특별하게 어떤 줄거리를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확 읽어도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줄거리는 딱 그렇게 잡히거든요. 안이라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여자가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우연히 이제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쇼뱅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오히려 그 남자와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이 싹 트다가 그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휘되기도 전에 그냥 둘은 헤어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당연히 나오는 주제가 사랑과 죽음이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그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이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카페에서 살해당한 그 여자와 남자가 느끼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죽음이 곁들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르가렛 듀라스의 작품에서 사실은 사랑하고 죽음이 안 나오는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의 주제는 사랑과 죽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작가의 작품에 절대 이제 반드시 등장하는 어떤 그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면 항상 사랑과 결부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죽음을 많이 이렇게 내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 노을도 등장을 했고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뭐 피라든가 그 여자한테 묻어있는 살해당한 여자한테 그 묻어있는 피 그리고 붉은색의 뜨개질감 같은 거는 이제 우리는 안 읽은 부분인데 그 카페 여사장이 그 사장이 여자인데 항상 뜨개질을 하고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 죽음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주인공의 어떤 모성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45분 됐는데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한 1, 2분 정도는 약간 1, 2분 조금 늦게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이걸 또 끊고 다음 시간 조금 하기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그 분석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 대한 모성을 통해서 안내의 모성을 통해서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어느 부분이 크게 나오냐면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 그 여자가 굉장히 무섭게 살해당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기 낳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너무나 좀 기가 막힌 비교이긴 한데 살해당하는 여인의 비명을 상고의 비명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는 사실은 그 쇼뱅과 안느와의 사랑이고 쇼뱅과 안의 사랑은 사실은 살해당한 어떤 여성과 죽인 남자를 통해서 투영한 사랑이긴 하지만 또 아이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사랑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서술 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계가 모호한데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봤듯이 안과 쇼뱅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했다가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살해당한 그 사람들한테 투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중간 부분에 계속 대화하는 걸 보다 보면 왜 헷갈리냐면 자기들 이야기도 막 해요. 자기들 상황도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살해당한 여자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기를 살해당한 여자에 투여를 하고 쇼뱅은 살해한 남자에 투여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와 환상,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어떤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죽음과 상징적 죽음이 교차.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은 그 여자와 살해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상징적 죽음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투영한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모호하며 억압된 어떤 욕망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드는 이야기 구조다라고 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적 글쓰기, 음악적 글쓰기는 이미 마르그리트라스의 어떤 작품 세계의 특징을 말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거나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독자가 추론하게 하죠. 독자가 추측하게 하죠. 아, 이런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렇다 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음악적인 글쓰기다, 여성적인 글쓰기다라고 그 아까 발표한 친구들 흐르는 글쓰기라는 표현도 했죠. 그래서 그것도 비평가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체적으로 그 누보로망에 대해서 약간 내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발표자의 그 작가 연구 발표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르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상으로 수업은 마칠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취업 그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업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